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대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밤 기온이 낮아져 땅에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가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계절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는 데 약 1000년이 걸렸지만 산업화 이후 불과 200년이 채 되지 않아 지구 평균 기온은 1.2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엔 1.5도, 2050년엔 2도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 결과 폭염, 집중호우, 산불,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태계와 인간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양은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결국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국가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수성구도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8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26.8%인 49만 톤을 감축해야 하고, 이 중 폐기물 부분에서는 12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32%인 3만 8천 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폐기물 일일 발생량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연평균 1.3%씩 감소했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오히려 43.7%나 급증했습니다. 결국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어 탄소 제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폐기물 발생량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2020년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1820톤으로 이 중 일부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향후 우리 구의 폐기물 발생 추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감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계획이신지 폐기물 부분의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축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폐기물 부분의 세부 시행 계획을 보면 5가지 감축 사업이 있고 이를 통해 545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2018년 배출량 12만 톤의 0.5% 수준으로 감축 목표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축 사업 중에는 다회용기 세척센터, 일회용품 규제 홍보를 통한 친환경 소비 확산, 자원 재활용 로드맵 수립이 정성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치화는 어렵지만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경우 지난해 4월에 개소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시 사업 영역을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카페,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사업 성과 및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 확산, 자원 재활용 로드맵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거점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부산 비교견학 당시 금정구의 우리 동네 ESG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저층 주택가의 재활용 거점 센터로서 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환경 개선 교육과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 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장난감 쓰레기를 하나하나 재질별로 분류해 깨끗한 것은 수리해 다시 판매하고 못 쓰는 부분은 완전히 분해해 100% 재활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생생한 환경 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가져온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그 자리에서 펠릿 원료로 가공하고 알록달록한 병뚜껑은 분쇄하여 체험 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OECD 국가 평균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톤이지만 우리나라는 11.16톤으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영국보다 2배 이상 많고 미국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1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이 약속을 지키는 모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수성구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명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석 의원, 사실 탄소 중립 자원순환 시스템 건축 전반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파리 협정 이후에 세계의 질서 구도가 바뀌면서 에너지 부분에 서로의 경제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좀 후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순수 에너지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회색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측면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장을 돌리고 나오는 순수 열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석유를 사용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2차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만약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고 거기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했을 때 그 수소를 순수한 에너지로 보느냐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걸 해서 중간 지대에 있는 재차 발생하는 에너지의 그 좀 허용 범위를 넓히고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유럽도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국제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고 현재 순환경제촉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가 기준 연도가 2018년인데 18년도에서 22년까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나간 걸 점검해 보면은 전체 폐기물 실제 발생량은 400톤 정도 됩니다. 400만 톤 정도 됩니다. 400만 톤. 추정 발생량이 390만 톤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2%를 우리가 달성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 폐기물만을 이렇게 보면은 1.3% 우리가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이 43%로 좀 늘어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생활해수센터에 가는 물량, 생활해수센터가 사업장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한다고 모아가지고 생활해수센터에 보내면은 그것이 사업장 폐기물로 잡혀서 그게 우리가 2018년도부터 분리배출 그 사업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전체의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은 건설 폐기물이 있고 우리 생활 폐기물이 있고 또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뭐 이렇게 지정 폐기물이 있고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은 경기적 현상을 굉장히 타고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게 타고 있어서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포션에서 1.2% 추정 예상량보다 1.2% 우리가 못 달성했는데 그간의 우리의 노력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상당히 생활 폐기물이 많이 감축됐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또 그다음에 2차 5개년도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이게 추정 폐기물 양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2022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생활 폐기물은 13,000톤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 보고 앞으로 이러한 그 추세를 좀 반영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 폐기물을 줄여서 전체의 폐기물 양을 줄여나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데 이 부분의 온실가스 부분도 첫째는 건축물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에너지를 뭘 쓰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온실가스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뭐 배기물 같은 거 폐기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감축 부분에 보통 보는데 흡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율은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무슨 녹화한다든지 할 경우에 탄소
채집을 많이 늘리니까 탄수량을 줄이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서 이 중에 우리가 폐기물 부분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온실 이게 우리가 이제 폐기물 관련돼서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1차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차 계획인데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계획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중에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34년까지 돼 있을 때 30년까지 목표 감축률을 우선 정해서 하고 있는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의 30년 배출 목표 배출량은 81,004톤으로 2018년 11만 9,141톤 대비 32% 감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줄이는 방안으로는 폐기물 부분 두 개의 핵심 과제인데 친환경 소비 확산하는 거하고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서 폐기 발생량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추세를 보면은 대구시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아놨는데 그 중에 우리 구는 조금 낮게 26%만 감축하면 되도록 해놨어요. 다른 데는 좀 높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지대나 달성군 같은 데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많이 잡아놓고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 에너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발생하는데 공장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면 많이 감축될 것이라고 보고 감축 목표를 다른 데는 많이 둔 거 우리 구에는 좀 적게 줘요. 우리는 26% 정도만 달성하면은 우리 구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목표대로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 생활 폐기물 배출량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세척센터 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다용기 세척센터가 작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개소해서 현재에 40만 개 정도 대여 및 세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한 4,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올 내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정부 예산도 좀 받고 우리도 여기에 매칭을 해서 복지관이나 또 어린이집 추가 축제할 때 우선 현재는 다용기 세척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축제 예산에서 다용기 하라고 예산을 빼기가 쉽지를 않아요. 다용기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줘야 다용기 센터에서 맡을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축제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좀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 로드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 웨이스트 사업 인증제해서 우리가 한 11개 업소가 지금 가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다용기 세척센터가 있고 다용기 세척센터에도 대구에는 네 군데밖에 없죠. 네,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홍보 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게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인식은 문제입니다. 첫째. 이게 제로 웨이스트하고 우리도 여기에 일회용품 참 많이 쓰는데 이것을 텀블러를 가져와서 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식의 문제가 제고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앞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이 철학적인 자세, 자기 삶과 연결된 뭔가 생명을 살리는 그 어떤 실천 의지, 이런 것이 배태되지 않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 모두의 합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모두의 합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안 해버리면 쉽지 않은 과제 달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우리가 생활 폐기물 같은 걸 수거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생활 해수센터에서 분리율을 높이는 게, 현재 생활 해수센터에 가서 분리되는 재활용되는 게 53%입니다. 거기 가서도 47%는 다시 우리가 매립하거나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수거율도 높여야 되지만은 이게 재활용 부분을 선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거점 공간 조성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이 공간 문제하고 주택 속으로 이게 들어가서 이런 거 하기가 좀 쉽지를 않고, 또 투입 대비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 PT병 파쇄기를 우리가 7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 파쇄기인데 이게 주민들이 와서 PT병을 여기에 넣으면은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거 갖고 돈을 받아요. 한 개당 10원인가요? 10원씩을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파쇄기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애먹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요. 주민들의 동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무소 하기는 하는데 동사무소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거점 공간 만드는 문제는 우리가 현재 좀 더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점 공간에서 분리수거해가 어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수입 대비 이게는 무조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 일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예산을 들여서 3천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환경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현재 이게 이번에 우리 독일 공무원들 왔잖아요. 독일 공무원 2차에 걸쳐서 왔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은 다 두 분 다 비건입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비한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50세 때부터 실천을 했다 하는데 그동안에 먹어오던 고기들을 안 먹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이것을 안 먹음으로 해서 내가 이 지구의 생존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것, 그 의미가 뿌듯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 이게 정말 교육이 잘 돼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망을지에 하고 있는 생태교육관, 여기는 철저히 이 마음에 깊숙한 어떤 실천 의지가 확보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대의 생명관이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포럼도 몇 번 했고 이래서 구상을 했는데 좀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진박골 가는 캠핑장도 무조건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술 가져오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에코 캠핑장 형태로 운영하면서 망을지에 가서 생태교육관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가 시범 운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이게 식습관, 음식물 폐기, 음식물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식당 문화의 개선, 뭐 여러한 것들이 이 마음 속에서 소비자로서 이미 그 생명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번에 설명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포럼을 여는데 첫째 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때 에너지 절감과 재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쓸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흡수율을 늘려가는 것. 우리가 도로 주변에 담벼락이 많습니다. 많은 담벼락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온도를 머금고 있다가 여름에 막 밤에 이 온도를 배출을 시키니까 에어컨도 더 많이 틀어야 되고 주민들 가면서 열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벽면 부분들을 어떻게 녹화시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포럼도 하고 할 테니까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과제 도출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답을 마치겠습니다.